예, 이번 주는 우리 홍유진 박사님이 준비한 건데, 네.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의 특성인데, 네네. 근친상간 심리네. 네. 하하, 야. 근데 근친상간,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다 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예. 일단은 좀 가보시죠, 뭐, 우리 홍 박사님이. 저희 아마 저 지난번 왔을 때 교수님이랑 같이 녹화할 때 네. 다뤘던 사건 하면서 이렇게 막 저희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왜? 그 4월 20일에 아내랑 별거하면서 자기가 딸 2명 양육했던 아빠가 지 딸 성폭행한 거? 맞아. 그 사건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자기 친딸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우리 사람 이렇게 새끼 아니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요. 친딸을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이거 네네. 홍 박사님 친족 성폭력이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근친상간해버리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죠. 근친상간은 어떻게 보면 합의된 관계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느낌도 근데 있을 수 있죠. 친족 성폭력은 강제행위가 그렇죠. 강제가 수반된 거라. 싫은 거. 그래서 근친상간의 심리 뭐 하여튼 뭐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뭐. 그래서 요게 그거는 저 2023년 금년이죠. 맞아요. 금년 4월 20일 날 선고 났잖아요. 4월 20일 날 두 딸을 성폭행한 51세 친아버지 얘기. 맞아요. 요게 얼마 받았죠? 20년 받았었다고 해요. 징역 20년 받았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친족 성폭력 사례들이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보니까 바로 지난달이에요. 4월 달에도 요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친부가 친딸을 강제추행했거든요. 친아버지가? 예. 근데 이 딸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 지금 재판 중이라 이제 그냥 10년 구형한 상태라고까지는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근데 딸이 21살이었는데요. 21살? 예, 성인 딸이었어요. 성인 딸이었는데 같이 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대요. 아버지하고? 예. 그런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부른 거예요, 딸을. 그러면서 강제추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추행에서만 또 멈춘 게 아니고 이 딸이 공판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피해를 당할 때 그 상황을 좀 녹음한 게 있었나 봐요. 지금 근거가 오리발 까니까 그 있었나 보다, 냈나 보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강제추행에만 멈춘 게 아니고 강간 미수까지 있었다. 이렇게 딸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강제추행이 아니구나 이게. 강제추행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딸은 주장하기를 강제추행 아니다. 넘어섰다. 어떤 내용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 속옷을 막 벗고 강간 성폭행까지 딱 시도하려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거든요. 환장하겠다. 그리고 그걸 수사기관에다가 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강간 미수로 안 가고 강제추행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이 극단적인 선택한 이유도 자기는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아버지가 조금은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으로만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2022년 11월에 유서를 이렇게 남겼어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저 경찰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아니 공판 과정에서 냈네. 공판 과정에서 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다가 제출했다고는 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럼 저 아버지가 속옷 벗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냈다 그러면 그러면 강제추행으로만 처리가 될 게 아니고 이제 성폭력 특례법으로 의율이 됐어야 되는데 죄명이 강간 미수나 뭐 이런 걸로 그런데 그게 빠지고 강제추행으로만 재판이 이어지니까 억울하다 하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이게 입증이 될 만한 그런 거였는지 뭐가 중요하겠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그거를 기소하는 검찰에서도 이거 문제죠. 정말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참 이런 놈들도 있네 정말. 2022년도에도 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충격적인 것만 좀 추려서 왔는데 아마 교수님 이 사건 아실 거예요. 2022년 12월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천인공노할 놈 새끼 있었죠. 예. 에이즈 걸린 놈의 새끼가 지 자식한테 그것도 이 딸이 사람 새끼 아닌 새끼 이거. 8살이었어요. 8살. 딸이 8살짜리 딸을 에이즈 걸린 39살짜리 친아빠가 이건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제 징역 12년 선고됐거든요. 이런 새끼는 왜 12년만 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2019년 2, 3월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 딸이 8살이었는데 굉장히 겁박해서 겁을 줘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라고 해요. 근데 이때 지 딸 성폭행할 때 이 새끼 지가 에이즈 걸린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대요. 이건 그럼 중상했지. 이것도 그 중상에까지 그러니까요. 첨가되는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러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 새끼 아니지 가. 그나마 천만다행히 딸이 그래도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대요. 아유 다행이네 진짜. 예. 요 사건은 이제 이 딸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가지고 선생님이 신고 의무자니까 이제 곧바로 신고가 바로 신고했겠죠? 이루어진 거예요. 요 새끼는 다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1심에서 이런 새끼들은. 예. 내가 그러니까 유사강간만 인정한 거예요. 이제 성기 삽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음부에다가 성기 이외의 뭐 신체를 삽입했다 이렇게. 아유, 이 사람 새끼 이게 유사강간이나. 그러니까 자기 8살짜리 딸한테. 이런 쓰레기. 아유.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선고했어요.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까지의 재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징역 12년에다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친권 박탈. 당연히 친권 박탈이지. 이건 사람 새끼 아닌데. 그리고 여기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에이즈의 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이 났어요.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2년 주니까. 예. 그 하겠지. 인면수심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항소심에서 12년 선고했는데 다만 여기가 조금 이런 말 왜 붙였는지 모르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2년밖에 안 주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거.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재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친부가 초범이고 이놈의 초범은 더럽게 자주 나와 아주. 보면.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이거 피고인과의 관계는 뭐 딸과 아버지 관계지. 그럼 해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지. 그러니까요. 더 세게 처벌해야죠.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에이즈 감염 안 됐다고 참작을 해줬어요. 이게 진짜 나 이거 정말 가능하면 우리 방송에서 정말 그 판사 판결 관련된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내용들이 숨어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거든요 말하기가. 그런데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 답답해져.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저 구독자님 말씀 말대로 고구마 100배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항상 약간 고구마만 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 사례는 사이다 조금. 그래요? 네, 사이다를 조금 한번 보시죠. 갖고 왔어요. 벌써 2건을 했네. 사이다를 갖고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재작년이에요. 2021년 네. 9월이었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완전 고구마예요. 이거 어떤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요. 네. 제주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딸이 2명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10년에 거의 근 10년에 걸쳐서 200회 이상. 이런 씨. 두 딸한테? 예. 48세 친부. 에이,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새끼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건 진짜 죽이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만들어. 맞아요. 소멸시켜야 돼요. 이거 진짜. 제주인데 딱 고유정이한테 걸려갖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에휴, 참. 야, 두 딸을 10년간에 걸쳐서 200회 정도 강간을 했다? 예. 이게 사람 새끼야 이거? 징역 30년 났어요. 그래서. 징역 30년? 예, 징역. 그러면 30... 이 새끼 몇 살인가? 지금 48세 때니까 뭐 78세. 예, 꼬부랑 할아버지 돼서 나오겠네요. 이 새끼 이빨 다 빠질 때쯤 나오겠네. 그 전까지 살으면 안 되지. 세금 축내지 말고. 그러니까요. 지금 요거 보면은 2012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왔다 길다 길어. 예, 자택 등에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 소재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인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2007년도에 부인이랑 이혼을 했어요. 그럼 또 엄마한테 갔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근데 부득불 지가 키우겠다고 2딸 친권을 자기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 새끼 강간하려고 2딸 돌아가면서 양육권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딸 저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강간하려고 2딸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인간이 재질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게 언니가 고등학생, 이제 동생이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피해는 주로 둘째 딸 하나. 그렇지, 만만하네. 예. 어린이한테 그러지. 집중되지. 맞아요. 예, 그럴 예.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둘째 딸이 또 싫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저항하려고 하면 네가 안 하면 내가 니네 언니 한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씨. 진짜 이 천하에 죽일 놈이네 정말 이거. 아휴, 진짜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그냥 나 하나 당하는 걸로 끝낸 거네. 언니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의 피해는 이 둘째 딸한테 집중돼 있고요. 집중됐구만 200회 중에. 예, 큰딸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미수로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째 딸은 이렇게 너무 반복적인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까지 했었대요. 근데 또 이 인간이 중절 수술을 시켰대요.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예, 진짜 인간이 아니죠, 이건. 죽일 놈의 새끼. 동물도 이러진 않잖아요. 있을 수 없니? 동물이 누가 그래 이런 거. 참.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사람이라고 저걸.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피해 사실을 이혼한 이야기하게 엄마 돼서 친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눈 돌았겠다 그거.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 10년 거의 10년에 걸친 이 피해가 이제 폭로가 된 거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얘네가 이제 일기를 썼나 봐요. 아이고야.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 심정을 일기로 남겼는데 그게 고스란히 재판에서 증거로. 이건 다 증거로 됩니다. 일기. 증거로. 메모장 저 일일력 뭐 이런 거요. 그거 거의 증거로 인정받아요. 그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10년 뒤를 예상하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요. 일기가. 그죠. 그건 뭐 저 증거로서 완벽하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강력하게 이제 작용했다고 하고요. 이 뻔뻔한 이면수심 이 친부는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교수님. 그렇겠지 뭐 사람 새끼 아닌데 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저희 밝혀졌잖아요, 사건이. 이제 드러났잖아. 네, 그랬더니 와 이거 내가 딸들이랑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해갖고 이게 지금 들통이 나갖고 자기가 너무 억울하대요. 에이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 이거 방송만 아니면 진짜 형사할 때 쓰던 최악의 욕을 좀 하고 싶은데 못 하겠네. 자기가 딸들이랑 비밀로 이렇게 하기로 다 이렇게 손을 맞춰놨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지 이제 이렇게 밝혀져갖고 구속수사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딸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큰딸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큰딸한테 왜 연락해? 큰딸도 피해자잖아. 야 나한테 있는 그 대출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200만 원 네가 갚어. 이게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못 갚으니까 아주 그걸로 이제 그 압박하는 거구만.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기존에도 이 딸들 명의로 대출 막 받아 쓰고 막 이랬대요. 아니 죽일 놈이야 이거. 한마디로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이런 새끼는 이거 진짜 30년 아니라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이 글에 놓고서는 이렇게 뻔뻔해 놓고 이제 딱 재판하면서는 이제 형 많이 받게 생겼으니까. 이런 새끼들이 또 비굴하게 벅벅기지. 입으로 조잘조잘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럼 바로 뒤져야지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사죄하며 새 인생을 살겠다. 그럼 빨리 뒤져가고 새 인생 태어나면 되잖아. 왜 새 인생을 살아? 남의 인생은 남도 아니지 딸 인생을. 빨리 뒤져가지고 저 돼지로 태어나면 되잖아. 새로. 새로운 인생. 그러면서 선처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놓고는 이제 뒷공지로는 너 250만 원도 대출금 갚, 네가 알아서 갚어. 그 협박이 왜 그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걔가 무슨 돈이 있어 고등학생이. 그러니까요.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요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듣기만 해도 지금 속에서 천불 나잖아요.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제주지법 형사의 2부에서 그 장찬수 부장판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겠지. 이거 보고 화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선고하기에 앞서서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 아이고. 과연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판사가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꾸짖는 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님이 그 아빠한테 아니 딸들을 그냥 엄마랑 살게 하지 그럴 거면 대체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대요. 그랬더니 아 의붓 아빠랑 사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아, 지놈이 친애비가 저 성폭행하니까 의붓 아빠랑 사람은 그 사람이 성폭행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러게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똥.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아니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건 애들을 망쳐놓은 건 친아빠인 당신이다. 그렇지. 의붓 아빠라고 해가지고 자식들 그럼. 망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친부보다도 더 좋은 사람도 있다. 당연하지. 훨씬 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네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죠. 헛소리 짓거리지 마 이 새끼야 그 소리지. 예. 우리 아이들이 의붓 아빠가 아닌 친부랑 살다가 이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자식한테 대체 뭘 해줬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그렇지. 이렇게 막 그렇지. 꾸짖었대. 호통호통을 쳤대요. 그러면서 신이 주신 귀한 선물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맞아. 자식은 신이 준 진짜 최고의 선물인데. 그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렇게 막 엄청 질타를 했고 애초에 첫 재판 개시될 때부터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 딸이 뭘로 보였길래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첫 공판 때부터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판사님이 그냥 경로했구만 경로. 경로하신 거죠. 예. 그래갖고 요 이제 30년 선고했고 유기징역으로는 그냥 풀로 줬네 이 새끼. 풀로 줬죠. 정말 많이 준 거예요. 이거. 많이 줬어. 예. 풀로 줬어 이 새끼. 그래서 이 두 딸들 이 재판 그 당시에 애들 제정신 아니겠네. 아니죠. 정신과 치료 받고 그럴 있다고 것 같아요. 하고요. 애들이 그냥 이야기해요. 친부 엄벌에 처해 주세요. 그렇지. 이거 뭐 그리고 사람 새끼 아니니까. 우리 곁에 못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접근금지 명령. 예, 그것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이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나쁜 놈의 새끼.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이고야 이제 진짜 속 숨이 터지는 차요, 거구만. 그쵸? 숨이 찬다 진짜다 이거 열받네 이거 막 슬슬 막 혈압이 퍽퍽 올라오네. 아이고. 아유 지금 교수님 화나셨는데 또 황당한 친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또 보여. 2021년 3월이었어요. 네, 이거 요때는 이제 아마 이제 요 당시에 딸이 22살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피해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있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성인기 막 곧 넘어갈 때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친부는 이제 대법원에서 13년형 확정됐거든요. 이것도 인간 아니구만. 이거 똑같은 놈들이 뭐. 근데 이 인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요. 뭐 이건 딸을 어떤 식으로 강간했지 뭐. 이 아마 딸이 그 피부 질환을 좀 앓고 있었나 봐요. 딸이? 네, 좀 심하게 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민되고 병원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딸을 대상으로 야, 너 이런 상태로 병원 가면 사람들이 너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니까 아빠가 너랑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피부병을 내가 옮으면 내가 그래서 치료약을 찾아볼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걸리야. 이거 완전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천하에 진짜 이거 진짜 총 맞은 새끼들이 이렇게 많나? 이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말도 했다고요. 딸한테. 아 내가 용한 무당한테서 들었는데 무당? 너랑 무당한테 들었는데 너랑 내가 전생 아니고 전전생 2세대 전에 우리 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대. 그러니까 성관계 된다고?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목을 치야 될 놈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22살 먹은 딸이 그걸 이런 말을 믿지도 않겠지만. 네, 그래서 딸이 사실은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말 믿겠어? 피부병 걸린 걸 그럼요. 내가 옮겨가가지고 내가 치료법을 찾아낸다든지 전전세대 연인이었다고 그러면 성관계 요구한다고 그래서 2살 먹은 정상적인 아이가 그걸 안 응했을 일은 받아들이죠. 없지 절대로. 네. 그걸로는 못했을 거야 이 새끼. 맞아요. 이거 뭐 강제로 했겠지 뭐. 강제로 했는데 또 흉기를 가지고 자해를 했어요. 지가 지 자기를, 스스로? 너 나랑 안 해주면 이렇게 막 한다면서 자기 자해를 하면서 막 위협하고 실제로 딸을 또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위축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자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그랬을 그 자해가
자해가 왜 무서우냐면요. 자해를 하는 놈을 보면 저놈이 자해하고 돼지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렇게 할 정도면 나한테는 또 얼마든지 더 심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렇게 할 지 정도면. 몸에다가 상처 내는 놈이라면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는 훨씬 세게 할 수 있다는 그 공포, 네, 극한 맞아요.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해가 지만 해가지고 돼지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자해할 때 콱 돼져버렸어야 되는데. 돼져버리셔야 돼. 우리 홍 박사의 입에서 돼지인다는 소리가 처음 나오네. 내가 많이 오염시키는구나. 나만 욕할게, 나만. 알겠어요, 교수님. 그래 이렇게 해놓고 성폭행을 이제 일삼아 왔고요. 이게 딸한테 약간 집착감이 있었나 봐요. 미친 새끼 이거. 이 딸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자취. 네, 근데 자취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가지가지 하는구만. 네, 딸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연락했을 때 딸이 이제 연락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 휴대전화에 미리 그 위치 추적 앱을 심어놨어. 깔아갖고 이거 완전 스토커네. 그러니까요. 딸 스토커. 제정신이 아니죠. 우와, 뭐 이런 새끼 다 있냐 이거. 하고 1심 공판 때는 이제 요 딸도 아마 이제 녹음을 해놨나 봐요. 녹음했겠지. 근데 그 녹음이 아예 이 아빠가 대놓고 성관계 요구하는 거? 네. 배도 박도 못하겠네. 통화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증거로 이제 13년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근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공판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딸이 재판 받으면서 중간에 재판부에다가 그 아빠 선처를 말하는 탄원서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냈거든요. 이런 게 꽤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멈부질한 거야. 그래도 맞아요. 아빠인데. 네, 맞아요. 네가 한번 참으면 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옆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더 나쁜 사람들. 맞아요. 정말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맞아요. 진짜 왜 이래요. 그랬는데도 재판부가 아니 이거는 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딸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작성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에서 제 진심에 기한 탄원서 작성이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했고 아웃시키고 그냥 형태를 버렸구나. 맞아요. 잘했네 판사가. 그래갖고 이제 2심 갔잖아요. 네. 2심 갔는데 2심도 마찬가지로 13년 선고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자발찌 20년까지 추가로 잘했다 이 새끼. 내렸어요. 이 친부가 2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네? 왜 무죄? 저 녹음 뭐 해놓고 다 증거 다 있다며. 통화 녹취록 같은 거. 이게 또 왜 그랬냐면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쑥덕쑥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심 과정에서 아빠가 왜 뭘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냐면 이 딸이 엄마한테 내가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딸이 엄마한테. 그냥 엄마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그런 거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혹은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어차피 처벌 불원할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또 어떻게 전해 듣게 됐나 봐요. 그거를 근거로 이 친부가 자기 무죄다. 아니 이거는 내용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엄마가 딸한테 들은 내용을 재판부에 가서 증언했잖아. 아유 그러면 진짜 그랬는데 어차피 딸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재판 과정에서 아니요 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응, 시켜서 한 거고요.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 사실 아니에요. 또 뒤집어가지고 이제 확정돼 버렸구만 이 새끼. 또 뒤집어가지고 이제 확정. 그럼 대법원까지 확정. 대법원까지 확정. 그럼 이 새끼는 13년에다가 전자발찌 20년 차야 되네.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확정. 에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정말. 아까 거기 그 판사가 한 얘기가 굉장히 머리 꽝 치는 거 있어요. 뭐요? 신이 주신 귀한 선물. 자식은. 그 자식은 정말 나한테 온 최고의 손님이고요. 자식은 나한테 온 최고의 신이 준 선물이거든요. 자식은 커가지고 효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 맞아요. 이미 걔는 효도 끝났다니까. 태어난 거 자체로. 아니 태어나서 나한테 희망 주고 기쁨 준 거고 엉금엉금 길 때부터 방금 웃으면서 그 걸어다닐 때 이미 나한테 모든 세상 살아가는 가치를 다 부여해줬기 때문에 효도 끝났어요. 그 기쁨 준 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자식한테는.
자식은 효도 다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미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모든 효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놈도 그렇게 물고 빠르면서 길렀을 거 아니야, 지 자식이라고. 그랬겠죠. 그랬던 새끼가 키워가지고 이런 짓 하려면 이건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솔직히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된 거 너무 약해요. 약해요. 이런 애들은 완전히 별도로 성범죄자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맞아요. 어디 야산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맞아요. 그 문패에다가 친딸 성폭행 3회. 문패를 그래서 적어줘야 돼. 여긴 친딸 강제추행 7회. 네. 요렇게 써가지고 문패에서 각각 그 집에서 살게 지들끼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쁜 새끼들. 근데 사실 제가 이 출연 것만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 입장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요. 피해자 입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를 가해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말도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랬던 그 수치 뭐 이런 것 등등 아마 평생이 트라우마 내지는 장애 올 거예요. 장애. 맞아요. 네. 정말로. 자식의 인성까지 신이 준 선물에 인성까지 파괴한 놈들이. 천하에 쳐 죽일 놈의 새끼들이. 하여튼 그런데 피해자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 탓 10원어치도 없어요. 맞습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단 손톱만치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자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 새끼가 나쁜 놈인 거예요.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피해 당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라는 관계를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나는 성폭행 피해 당한 거예요. 이미 그 새끼 아버지 아니에요. 짐승이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좀 잠시 남의 일이라 쉽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벗어나셔서 그러면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인간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맞습니다. 힘들게 지내요. 그럼요. 네. 아, 서글프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족 성폭력을 조금 좀 찾아봤어요. 네.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 이거 특별법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거기 5조에 보면 맞아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친족인 사람이 이제 강간한 경우에 7년 이상. 7년 이상이에요, 맞아요. 7년, 최소 7년부터 친족 간의 강간은 7년 이상이에요.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5년일 이상.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5년. 네, 5년. 그러니까 조금 하도 외워가지고 세게 시작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 예, 사촌 이내, 인척,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에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 5년 정도 과거 이렇게 좀 추이를 살펴보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매년 한 770건에서 한 800건 많긴 많네 정말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다. 일로 환산을 해보면 해마다 거의 하루에 2건씩 평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서 한 거는 워낙에 센 건데 친아버지의 어떤 법명인데 이제 여기 통계에 잡힌 거는 사촌 오빠 맞아요. 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제 친족은 사촌이거든요. 그렇죠. 사촌.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은 8촌까지 아마 돼요. 갈 겁니다. 네. 같이 살고 있으면 맞아요. 요렇게 이제 그래서 사촌 오빠 이모부 고모부 삼촌 이런 게 이제 낄 거예요. 다 껴서 이제 요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에 700~800건? 예. 장난 아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성범죄 공화국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 그러니까요. 지금 수치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이 성폭력 범죄, 친족 성폭력 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특징이 좀 있어요. 친족 성폭력은 일단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해서 그렇지. 애가 어릴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이제 요 특징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어린 시절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강도는 조금 낮아요. 시작하는 강도는. 어릴 때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그 미취학, 그러니까 취학하기 전, 학교 다니기 전 유아 어린애들
추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만지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강간이 그때쯤 발생을 한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빨리 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어릴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만지는 정도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지. 애기 맞아요. 입장에서는. 애기 입장에서는 그 구별이 안 돼요. 이뻐서 만지는 건지 그게 구분 안 되지. 아빠가 나를 예뻐서 만지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시작할 때 시작 그렇지. 단계에 이것이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팍 하면 왜 이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나를 예뻐서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흘러가다 보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그때는 알지. 그쵸. 이제는 알 거고 접촉의 강도도 좀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높아질 거 그럼 당연히 아니겠어요. 또 거부할 거고. 거부를 하는데 초창기 때는 애가 딱 거부를 시작할 때 달래는 경우들이 많대요. 아니 괜찮아 원래 다 이래. 원래 아빠랑 딸은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저항을 조금 잠식을 시켜요. 그래도 이상한 걸 느끼죠 아무렴은. 알지 이제 더 나이가 먹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좀 확실하게 거부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폭력이라든지 어떤 물리력 이런 게 이제 수반되는 그래서 이제 강도가 경우도 세지는 거네. 있다고 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발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 친족 성폭력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 어느 시기쯤에 딱 깨닫고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빠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깨닫는 시기가 중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여기가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라든지 다른 형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게 집안의 어떤 수치, 우리 집안 내에서 이거는 발설하지 말고 이거 이제 문제시 삼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너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다 잘 살 수 있어. 그거예요. 너 하나만 참으면. 왜 피해당한 자식한테 너 하나만 참으라 그래요. 왜 희생을 전부 강요해요? 그러니까요. 그 말하는 옆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인척 가족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맞아요.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무책임하고. 자기가 안 당했다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온. 너 하나만 참으면. 심지어는 저 딸이 당했는데 엄마가 참으라고. 아빠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개똥아 너만 참으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딸을 막 회유하고 나 그런 사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엄마 불러다 박살내나 버렸어요, 내 아주.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쓰레기라고 대놓고 하죠 앞에서.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성폭력 고소 비율 자체도 원래 다른 범죄에 비하면 엄청 낮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거의 없죠. 이 성폭력,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다고 해요. 가족이 알아도 쉬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있어요, 교수님. 그 친족 성폭력 범죄자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요, 교수님, 범죄 전과라든지 반사회적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 새끼들은 딴 데 가서는 딴 짓은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오로지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가 쉽게 다른 여성들이나 다른 집 아이들을 건드리면 뒤진 줄 알아. 맞아요. 엄청 크게 처벌받는 줄 아는 놈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건 못하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자식들 건드리는 거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 특성이 이 새끼들. 맞아요. 비굴한 새끼들이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해서 자녀를 이미 이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범죄자들 평균 나이가 일반 성범죄자들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대요. 그렇겠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재범 위험성 평가 받는다면 별로 높지 않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관련돼서 재범 위험성 평가하는 거는 기준을 달리해야 돼요.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친족 간의 성폭력은요. 이 재범 평가율 평가하는 그거를 좀 달리 우리나라가 차제에 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홍 박사님은 재판정에도 많이 가고 하니까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또 검찰에서 하고 있는 재범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네네. 요게 너무 일괄적이에요.
조명마다 달라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친족 간의 성폭력 관계 이런 거라면 이거 재범 위험성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게요.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범죄 지금?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재범 위험성 평가 요것도 좀 수정하고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범죄학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맞아요. 제가 여기다가 사례로는 소개를 안 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또 친부 성폭행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재판 과정에서 막 뭐 자기 반성한다 어쩐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던진 줄 아세요? 자기 이렇게 죄를 이렇게 반성하고 나오면 딸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왕소름 끼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작정 침범락탈해야 돼 이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아휴 참 그런 이제 우리 요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근친상간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친상간에는 일부 약간 그 합의 개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도대체 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가? 요건 이제 친족 성폭행이랑 별개로 이제 근친상간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몇 가지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딱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 정확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일단 소개는 해드릴 건데 다 약간 뭐 한계점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이제 첫 번째 관점이 그 일탈적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 개인이 일탈적이어가지고 근친상간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 자기 자녀와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그렇지.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일탈자다. 일탈자.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그러니까 일탈적 개인이라는 거지. 예.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해요. 프로이트. 예. 사실 프로이트 정신분석에는 우리 뭐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엘렉트라 컴플렉스랑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아는 태어나면 아빠를 유혹하려는. 그쵸. 왜냐면 남근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서 결핍. 남근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어서 그걸 가진 아버지를 좀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게 본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네.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반대. 아들이 엄마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빠를 증오하는 심리. 그렇죠. 요거는 내가 태어났더니 나는 남근을 가지고 있긴 한데 나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같은 동성인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성인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계속 어떤 갈망하는 그런 거가 이제 그냥 그 베이스잖아요. 이제 요걸로 보자면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는 결국은 유아기 때 자기 엄마를 쟁취를 못했어요, 그죠? 그렇지. 응, 자기 엄마. 그건 다 누구나 그렇지. 응, 자기 엄마를 쟁취 못해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계속 이렇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자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유혹하는 존재라면서요. 요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그 정신 분석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탈자들이잖아요. 요거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이제 정상인들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슈퍼에고 그렇죠. 이런 걸로 컨트롤을 하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지.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사단이 난다는 그냥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말하는 컴플렉스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연구들은 그러면 이런 친족 성폭력 범죄자들이 어떤 그런 정신병적 상태냐,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맞아요. 이야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까 그 정가 없는 경우 많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능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친족 성폭력 범죄자가 보이는 유독 일탈적인 어떤 성향, 특성이 있느냐, 그것도 뭔지를 이제 규명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이론에 따르면 딸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런 친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탓이 있다라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비판이 있는 이론이에요. 맞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가족을 엮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잖아요. 개인적 일단.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역기능적 가족 환경이 이제 문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 가족의 우리 기능이 있잖아요. 가족의 그 순기능이 있는데 이 가족은 순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너무 많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어서 콩가루여가지고 사회 규범을 가지고 이 가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규범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근친상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더불어서 그냥 마구 사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가족이 역기능적 가족이냐? 일단 지역 사회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된 가정. 그렇지. 예,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정서적, 신체적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가족. 유대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이제 있지 않은 그런 가족.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는 가족. 이런 가족이 역기능적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 같은 개념이 스며들지 못하는 가족이죠. 요 가정 내에. 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요 견해도 사실은 친족 성폭력을 여기다가 좀 해보면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게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또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논리가 없잖아. 증거가. 맞아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좀 그 제한점이 있는 이론이고 관점이고 또 기능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순기능이 거기서 얻어지는 뭔가가 있다. 네, 이 가족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 내에서 근친상간을 하니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고려 시대 때 근친상간하고 저 유럽의 왕족끼리 근친 결혼하고 맞아요. 하는 그런 내용하고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왕족의 피를 뭐 혈통 보존 뭐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상한 기형 하나 낳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합스부르크 뭐 왕가의 합주기만 나오잖아. 합스부르크가는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간혹 뭐였냐면 왜 엄마가 좀 뭐 약하거나 혹은 뭐 사망했거나 이러면 그 집안에 엄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 큰딸이라든지 그게 이제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집안을 그냥 동생을 챙기고 이런 거에서 넘어가서 이제 그 아내 역할까지 하는 아버지의 파트너 역할까지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요 기능적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씩 우리 왜 이렇게 친부 뭐 성폭행을 하거나 이러면 아니 도대체 엄마는 뭐 했어? 그 얘기 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여기에 약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싫어요. 혹은 내가 남편을 어떤 뭐 상대를 해주거나 하기에 내 상태가 너무 안 돼요. 안 되는데 가정은 안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대체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고 나면 그걸 묵인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는. 딸을 자기 역할 하는 걸 그냥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아니 비굴한 거지. 아까 왜 교수님 말씀하신 너 하나만 입 다물면 우리 집안이 괜찮아 유지될 수 있어. 그게 요거네. 막 요런 게 이제 요걸로 조금 설명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론도 뭐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이제 그 반하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친부가 부인이랑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관점으로. 그러면 또 설명이 안 되네. 자, 이제 마지막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은 이제 여성학적 관점이에요. 이거 말씀드리면 또 뭐 이렇게 페미니스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이론 있는데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니까요. 요 관점은 그런 그 부녀 관계에 이제 어떤 성관계가 일어나는 건 가해자 개인의 문제는 맞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 시스템도 문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이고 그 남성이랑 여성이랑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남성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권리다라고 사회가 그렇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사회화를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물려서 그렇게 커 온다는 거예요. 관념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체제 내에서 맞아요. 그걸. 예, 예.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인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줄 또 의무가 있다. 시녀야?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런 어떤 근친상간을 조장시키는 거다, 강화시키는 거다. 여성학적인 관점이 지금. 여성학적인 관점이에요. 예, 예. 자,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사회가 엄마랑 아이들을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학적 관점을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준 연구들은 많지는 많지 않아요. 않을 것 같아, 이건.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이 가정 내 분위기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 아닌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맨날 이빠고 물고 빨고 하면서도 하잖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있을 뿐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야라고 설명해주는 못하죠. 이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사회학적이거나 범죄학적인 그 관점이었는데 그럼 범죄심리학적으로는 이 친부인 성폭행범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도대체 이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좀 생각해 볼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아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들이 혹시 소아성애자인가? 소아기호증, 소아기호증. 소아애호증, 예, 예. 소아성애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지가 욕구 만족을 하자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딸한테 그런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거 보면 얘네는 사이코패스인가? 또라이.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기호증과 사이코패스를 놓고 확인해 보는 거네. 네. 그러면 이제 소아기호증인가? 우리 이제 그 페도필리아라고 하잖아요. 페도필리아에 해당이 되려면 소아기호증에 해당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그렇죠. 반복적으로 13세 미만의 아이한테 네. 6개월 이상 성적 환상이나 그죠. 아니 환상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 행동을 하거나.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요런 사람들이 소아기호증인데 그 물론 소아기호증도 유형이 좀 있어요. 아이한테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성인한테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느끼면서도 아이한테도 동시에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전에는 그 생리적 각성 수준으로 이제 판단했어요. 그래서 발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가를 이제 그 장치를 맞아요. 해놓고 그 사진을 보여줘요. 성인 여성 나체 사진 혹은 성인들이 성관계하는 사진, 아이 나체 사진, 아이 나체 사진, 그다음에 성인이 아이와 성관계하는 그런 사진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어느 장면에서 더 이제 생리적으로 성적으로 각성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 지금 친부잖아요. 친부에 이제 한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만약에 자기 친딸을 강간하는 사람이 소아기호증이다. 그러면 아동 거를 보고 각성되는 게 맞겠지.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회적 금기, 그러니까 내가 친부로 생물학적인 나의 자녀, 내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 존재인 거를 넘어서는 정도로. 어린 아이한테 강한 성적 매력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소아기호증 환자죠. 그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부에 비하면 어때요, 교수님? 계부는 그 어떤 그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많지. 그죠? 그런 각성되는 건 계부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금기, 사회적 금기의 억제력이 친부에 비해서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얘를 지켜줘야 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켜줘야 되는 존재다. 얘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금기가 친부에 비해서 덜할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아이를 건드린다 그러면 일부 이제 소아 성애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친부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소아 성애 성향이. 그렇지.
자, 그런데 친부랑 계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 지금 성폭행한 이렇게 했을 때 연구들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랑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간에 두 사람의 특성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 논리도 안 맞네 이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동 성학대 장면을 보고 각성되는 수준이 친부가 덜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친부가 소아성애자 성향이 매우 강해서 아이를 자기 딸을 건드린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는 좀 성향도 무리다.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 남았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그 딸이 굉장히 잘 자라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치? 딸이 아버지한테 나한테 갖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로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다. 그것도 무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냉담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굉장히 기밀 유지하는 교활한 인간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사이코패스 요건에 약간 맞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아까 이제 비슷한 연구예요. 친딸 성폭행범과 의붓딸 성폭행범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의붓딸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 PCLR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가 더 높았대요. 아, 의붓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정가나 일탈 행동 크게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딸을 성폭행하는 존재가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희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아기호증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사이코패스로도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먼 새끼로 합시다. 그러니까요. XX 예, 맞아요. 이 답답한 와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건 이들이 그럼 치료가 되느냐 했을 때 치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해요. 아, 치료 가능성은? 일반 그 성범죄자들 이렇게 치료했을 때랑 좀 성과가 조금 더 잘 난다고 해요. 그나마. 그나마. 이 새끼들 치료를 이거 그냥 치료보다 이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준비하면서 이제 요 사건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이야기더라고요.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이런 친족 성폭행이나 이렇게 통계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상담소의 전체 사례 중에 성폭력 사례, 친족 성폭력 사례가 상담 사례가 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에는 5.4%였다가 2019년엔 8.6, 2020년에는 8.3, 2021년에는 14.2%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친족 성폭력 유형 중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거의 90%에 달하고요.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친형제가 제일 많았어요. 네, 친형제가 한 30%. 오빠가 동생 그리고 사촌이 25% 정도. 그다음에 친부는 20% 정도 됐다고 하고요. 3이 들어가는 건 충격이다 이건. 그다음에 삼촌이 한 15%, 계부가 10%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 생각이랑 조금 다르죠. 계부가 많을 것 같은데. 배 차이가 나네. 그렇죠. 친아버지가 20%, 계부가 10%네. 예. 근데 더블이네, 더블. 2010년도에는요. 2010년대 당시에는 교수님 지금 우리 2020년대잖아요. 2010년대는 친부가 거의 60%에 달했어요. 의부는 한 10%? 6배 많았다고? 예. 그나마 줄은 거네 지금 2배로. 6배에서 2배로 줄은 거네. 네, 맞아요. 그나마 줄었고요. 피해자 나이 같은 경우는 아동 그러니까 8살에서 13살. 아동이 거의 절반, 50%.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 14세에서 19세. 그러니까 이제 한 30% 정도 되고 유아도 7살 아래 미만인 유아도 거의 10%가 넘어요. 이거야말로 쳐죽일 놈들이고. 그리고 성인 19세 이상 성인도 거의 10% 조금 넘고. 그리고 굉장히 슬펐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폭력 상담소에 찾아오기 전에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한 50, 60% 정도 되고요.
그 가해자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한 20% 그건 다이렉트로 정도네요.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떤 그 의료적인 처치를 받는 게 한 13%,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건 10%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수율이 90%라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갈목할 만한 좀 그 통계가 있었거든요. 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상담소를 찾는 데까지 피해가 있고 나서 상담소 찾아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들이 상담소 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암수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 이거. 신고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이거. 사실 진짜 어렵잖아 이거. 맞아요. 신고 이나마도 그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55%가 10년을 묵혀놨다가 오시는 거예요. 10년을 묵혀놨다가. 그리고 이 상담한 전체 건수 중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건이 60%에 이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거 방송 종편에서 한참 하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성인지 감수성 관련돼 가지고 예. 대체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아니 그동안 그동안 용인하고 묵혀 있다가 뒤늦게 지금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았었어요. 변론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방송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거래 관계가 있고 뭐 참을 만하니까 있어 왔던 게 아니라 꾹꾹 눌러 참고 켜켜이 쌓였던 게 더 이상 못 견뎌서 뒤늦게 터진 케이스가 10년이다, 3년이다. 네.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는 뭐 피고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법정에서 그럼 그동안 뭐 했냐?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그게 요구하고 맥락이 맞닿는 거예요. 벌써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참은 사람이 50%잖아. 네. 이 이론, 이 통계하고 그 지금 재판정에서 맞춰보면. 왜 그동안 참았냐고 박박거리고 우기는 변호사들이 이걸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참다 터뜨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수한 세월 동안 켜켜이 가슴속에 쌓아뒀다가. 맞아요. 그거를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그거는 또 안 하더라고. 그 지금 보시면 이들이 폭로한 이유도 지금 보면은 한 35%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지를 좀 나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가 35%로 1위고요. 내가 이거를 말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일상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털어놓고 그냥 나 일상 회복을 하고 싶다가 20% 정도. 그다음에 현재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폭로하게 됐다는 게 한 20%.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는 16%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 예. 그리고 사과 받고 싶어서 이제 폭로하는 거가 이제 10% 채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20% 남짓이네. 그렇죠. 예. 고로니까 이 보면은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거의 지금 몇 %예요? 80%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폭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 요 분석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변호사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관들 이거 많이 봐야 돼요. 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나오는 통계는 저는 별도로 따로 받아보고 있는데 네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이 통계가 시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홍 박사가 오늘 용케 이걸 가지고 와서 퍼센테이지로 따박따박 얘기해 주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니까 아마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021년부터는 매마토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광장에서 광화문 그 광장에서 그 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이제 시위 이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된 시위를 그거 해야 돼요. 꾸준히 성폭력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연구소도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꾸준히 새치어에서도 이 얘기하려고 나갔었어요. 내가. 맞아요. 그 말씀 하셨었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메마토 모임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소시효 이제 없애기로 운동하는 공패단단이라는 단체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2021년에는 제1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생존 기념 축제에도 열었대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죽은 자가 돌아왔다. 예, 맞아요. 그 사실 우리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표기할 때 생존자, 서바이버라고 표현하거든요. 생존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생존자. 우리 사실 무슨 뭐 대재앙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뭐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생존자라는 용어 쓰는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는 그만큼의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혼을 파괴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활동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성폭특별법에서 강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행은 10년. 공소시효 10년. 그 이전은 7년.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제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공소시효 연장해 주는 거 그거. 예. 미성년자 강간은 이제 그 공소시효 공소시효 없지만 예, 맞아요. 아예 없애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023년 올해죠. 예. 2월 6일에 그 공소시효 성폭력 그 아동 청소년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이 세 번째 발의됐어요. 박준민 의원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양정숙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이제 그 법안 발의했었고 이제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세 번째 발의됐어요. 이 개정안이. 제발 이 위에 높으신 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맞아요. 좀 필요한 부분들 법안 발의되면 제발 좀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무슨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시키면 이게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보면은 13세 미만 그다음에 그 장애인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하면 공소시효 없잖아요. 아청법에 명기돼 있어요. 그거는 없는데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법적 안정성을 따져. 그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성폭력 특별법에서 이 지금 친족 성범죄 다루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의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청법으로 하는데 그거. 예, 법정형이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형평성이 무슨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참. 그 제발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런 게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래긴 한데요. 2021년에 이게 좀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이야기 나서서 하면은 이게 좀 이슈가 되잖아요. 한 법학자가 책을 냈대요. 이제 딸인데요. 그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였대요. 근데 이제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저서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투 인세스트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근친상간을 당했다. 그 소리네. 네, 이렇게 해시태그 샵 해가지고 요거를 기화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만약에 성범죄를 하잖아요. 친족이 성범죄를 하면 피해자가 18살이 된 이후에서부터 30년까지. 우와, 그러면 만약에 이제 18살이 넘으면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이 된 다음에 하고 싶으면 60년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30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공소시효를 연장시켜 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폐지해야 돼요,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그 주정부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연방법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민사 소멸시효 없앴어요. 잘했어요. 우리도 소멸시효부터 없애면 그런 식으로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 UN 인권이사회가 이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간 있어서는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 없어야 돼요. 교수님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강간입니다. 맞습니다. 영혼 죽이는 거나 저 신체적으로 죽이는 거나 뭐 사람 죽이는 건 마찬가지죠. 네네. 거기에 공소시효가 왜 차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없어야 네. 됩니다. 저는 이거 아마 일관되게 현직에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고 또 우리 연구에서도 이거에다가 좀 쟁점을 좀 두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세치어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딱 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땠을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 및 동향 분석한 거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나 판사들이 꼭 봐야 됩니다. 특히 검사님들 많이 보시고요. 맞아요. 이걸 보면 대한민국의 성폭력 추세, 원인, 이유, 치유 방법, 대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꼭 꾸준히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좀 요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맞습니다. 책임 기관이나 네. 사람들이 예. 아, 오늘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근데 한 번 정도는 우리 사건을 하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죠. 예. 아, 왕 박사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아, 꼼꼼하게 챙겨왔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